호르무즈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됐습니다. 저녁 8시 40분이었어요. 기관실 좌연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선원들이 도망쳤냐고요? 아니요. 4시간 동안 직접 이산화탄소를 뿌려 불을 껐습니다. 이란이 30억 원 통행료를 요구하며 무시하던 그 나라 선원들이요. 지금 이 바다에는 한국인 160명이 갇혀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원유 95%를 이 해협 하나에서 가져오는 나라가 어떻게 2달을 버텼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바이에서 에너지 해운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1년이 됐어요. 함부르크에서 이 바닥에 발을 들인 뒤 줄곧 이 바다를 봐왔습니다. 페르시아만, 오만만, 아덴만.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대부분 압니다. 그날 피격 뉴스가 들어온 건 저녁이었어요. 두바이 사무실 화면에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해운사 HMM이 운영하는 벌크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한국 최대 해운사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이란이 선박을 건드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줄이 이상했습니다. 선원들이 직접 불을 껐다는 거예요. 피격 추정인데도 대피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살포하며 4시간을 싸웠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인 선원 6명, 외국인 선원 18명, 총 24명, 전원 무사, 불은 4시간 만에 진압 완료. 이 바다에서 31년을 보낸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선박이 공격받으면 선원은 고명보트를 탑니다. 그게 이 바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두바이 항구 방파제에 서면 호르무즈 방향이 보입니다. 밤이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유조선 불빛들이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중 하나가 한국 선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 전부터 저 불빛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입니다.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저 안에 묶여 있습니다. 유조선 9척을 포함해서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안 나가는 거냐고요. 이란이 선박당 30억 원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그냥 내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한국 대기업이 30억 원을 못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선박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한 척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어요. 제 동료 카림이 그날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만 출신 해운 브로커인데 저보다 이 바다를 더 오래 봤어요. 카림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하인츠, 한국 선박들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버티다가 결국 통행료 내거나 나가겠지?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이 바다에서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건 무모한 거야. 카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뭔가가 걸렸어요. 불을 껐다는 그 사실이요. 피격을 당해도 자리를 지킨다. 불이 나도 직접 끈다. 이건 제가 이 바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방파제 난간에 손을 짚고 한참 서 있었어요. 멀리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짠 냄새에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 바다 특유의 냄새입니다. 31년 동안 맡아온 냄새인데 그날 밤엔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원유 95%를 이 해협 하나에서 가져오는 나라, 이란이 막으면 경제가 직격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걸까요? 그리고 왜 피격을 당해도 불을 끄고 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이유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두바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카림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있거든요. 어제 그 뉴스 봤어? 나무 피격 이후 이란이 선박 2척 더 막았대.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됐더군요. 호르무즈 안쪽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 선박 접근을 막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선택을 해야겠네. 카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버티는 건 여기까지라고.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압니다. 올해 2월 28일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날 사망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두바이 사무실 창밖이 갑자기 술렁였거든요. 항구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사들이었죠. 하인츠, 선박 어떻게 됩니까? 통과 일정 지켜줄 수 있나요? 출발 중단해야 합니까? 1시간 만에 전 세계 해운이 멈췄어요. 하루 2,100만 배럴이 지나던 해협이 하루아침에 잠겼습니다. 이란이 내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통행료를 내라는 거예요. 선박 한 척에 30억 원, 비트코인으로.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일부 선사들은 통행료를 내고 빠져나갔어요. 일부는 아예 홍해로 우회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안쪽에 남은 선박수가 줄어들었는데 한국 선박만 안 줄었습니다. 26척, 그대로였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카림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선사들 재정 상황 분석해봤는데 30억이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못 낼 돈도 아니야. 그럼에도 왜 안 내는 건지 모르겠어. 한국 정부 지침이 있는 건지. 저는 자리에 앉아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최대 해운사 HMM의 재무 현황이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마 체면 때문이겠지. 한국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국가 체면. 제가 말했습니다.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체면이 에너지보다 중요한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잖아. 그렇죠. 그게 제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원유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전체의 70%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죠.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바로 흔들립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고 공장들이 멈추고 버스도 멈춰요. 그런 나라가 통행료를 내지 않는 이유가 체면이라고요? 저는 함부르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선배가 해준 말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는 강자가 정하는 규칙을 따르라고. 감정이나 체면으로 버티다가 망한 선사를 수도 없이 봤다고. 그 말이 31년 동안 제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카림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결국 낼 거야. 아니면 나갈 거고. 2달 버텼으면 충분히 버텼다. 이건 시간 문제야. 카림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격당해도 불을 끄고 남아 있었잖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피격당해도 남았다. 불이 나도 직접 껐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국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에 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통행료를 안 내는 이유, 피격을 당해도 자리를 지키는 이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그게 아무 이유도 아님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움직였다고요. 움직였다는 건 호르무즈를 뚫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홍해였어요.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얌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를 거쳐 한국으로 향했다는 거였습니다. 봉쇄 이후 처음이었어요.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다더라고. 어제 통과했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르거든요. 이 바다에서 31년을 버텨온 방식이 그거였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직접 봐야 해요. 두바이 항구 외곽으로 나가면 정박구역이 보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이쪽에 선박들이 몰렸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배들이 닻을 내리고 줄지어 있었어요. 선박 추적 앱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정박 표시가 가득했어요. 이 중에 한국 선박이 26척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조선은 이미 이 화면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빨간 점 하나가 홍해 한가운데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빨간 점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홍해 경로는 호르무즈보다 훨씬 멉니다. 거리도 길고 비용도 올라가요. 게다가 홍해는 예멘 후티 반군 공격 위험이 있는 바다입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한국은 그 길을 택한 거였습니다. 저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소금기가 코끝에 달라붙었습니다. 멀리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홍해 경로는 기종보다
물류비가 50에서 80% 올라갑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수백만 배럴이에요. 그걸 전부 홍해로 돌리면 추가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처 창고벽에 기대어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바닷바람에 바로 흩어졌습니다.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구조를 알면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요. 한국은 원유를 중동에서 70% 넘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이걸 홍해로 전부 돌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홍해 경로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전체 물동량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으면 한국 에너지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왜인지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방파제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구역 앞을 지났어요. 철조망 너머로 선박들 옆구리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파나마 국적 마크가 붙어 있는 배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운용사는 한국 회사들이에요. 배들이 조용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엔진 소리도 없고 크레인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2달째. 사무실로 돌아오자 카림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한국 정부가 청해부대 구축함한테 홍해 한국 선박 보호 임무 맡겼대. 청해부대가 뭔지는 저도 압니다. 한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아덴만에 파견한 부대예요. 아덴마만은 홍해 입구와 맞닿아 있거든요. 한국이 해군 구축함을 이용해 우회 항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잠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2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통행료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원유로 대체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회 항로를 만드는 건 강대국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이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결국 임시방편이에요. 홍해로 돌릴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어요.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가 버티지 못해요. 결국 통행료를 내거나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카림이 한 가지를 더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직접 발표했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한국이 프리덤 작전에 합류해야 한다고. 한국 선박이 피격됐으니 이제 한국이 군함을 보내야 할 때라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직접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통행료도 안 내고 우회 항로를 만들었고 이제는 군함까지 보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뚫은 거야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란과 정면으로 맞서는 군사작전이에요. 거기에 한국이 들어간다면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크레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람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진짜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됐을 때 두바이 하늘이 달랐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바람에 섞여 왔어요. 항구 쪽이 아니라 북쪽 방향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방향이요. 카림이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푸자이라 쪽이야. 푸자이라는 아랍에미리트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이에요. 중동 최대 정유단지 중 하나가 거기 있어요. 뉴스를 켰습니다. 속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란이 푸자이라 정유단지에 드론을 날렸다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나무호가 피격된 바로 그날. 미국이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바로 그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정유단지를 공격한 것도 같은 날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항구 안전 채널을 켰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영어, 아랍어, 힌디어가 뒤섞여서 무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박 유지하라. 이동 금지.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가동 중. 저는 무전기를 쥔 채 부두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항구 외곽 부두에 서면 시야가 트입니다. 북쪽 하늘을 봤어요. 멀리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 방향이었어요. 그때 굉음이 들렸어요. 하늘 위에서 뭔가가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리였어요.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그날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4기를 막았다고 합니다. 19발을 전부 막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부두 콘크리트 바닥이 발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지나갔어요. 이란이 한국 선박을 노린 건 계산이었을 겁니다. 미국이 프리덤 작전을 시작하던 날, 세계가 호르무즈를 주목하던 날, 이란은 한국 선박을 골랐어요. 왜 한국이었을까? 저는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이란과 충돌한 적이 없어요. 한국 선박이 맞으면 트럼프가 압박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한국 선박은 가장 건드리기 쉬운 목표였을 겁니다. 아니면 한국이 2달 동안 통행료를 거부했으니까 그게 이란 혁명수비대한테 거슬렸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호르무즈 한국 선박 피격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부두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철 난간이 한낮인데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때문이었어요. 트럼프가 그날 미군 전력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아십니까? 구축함 2척, 항공전력, 병력 1만 5천 명. 그 병력이 들어간 날 이란이 한국 선박을 쐈어요. 저는 숫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군 병력 1만 5천 명, 이란 고속정 7척 격침,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이 막은 이란 공격 19발,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한국 선박 1척 피격. 이란이 미군한테 고속정 7척을 잃은 날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방공망한테 미사일 19발이 전부 막힌 날이었고요. 그 분풀이가 한국 선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림이 부두까지 따라 나왔어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멀리 연기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미군이 이 작전에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결국 한국 선박이 맞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한테 합류하라고 하는 거겠지? 카림이 피식 웃었어요. 합류하면 이란이 한국을 정식적으로 보는 거잖아. 한국이 선택할 수 있겠어? 저는 그 말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란과 한국은 오랫동안 나름의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외교적으로 큰 충돌 없이요.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한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그게 전부 끊기는 겁니다. 반면에 참여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미 참전 독일 주둔 미군을 철군하겠다고 했고 유럽연합에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한국이 버티면 주한미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저는 솔직히 한국이 어떻게 할지 예측이 안 됐습니다. 참여를 선택하면 이란이 한국 선박 26척을 추가로 공격할 수 있어요. 불참을 선택하면 미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고요. 그 사이에서 한국 선원 160명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에 움직이지 못하고. 저는 부두에 한참 더 서 있었어요. 멀리서 연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바람에 기름 냄새가 실려왔어요. 이때 카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한테 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한국 국방부 발표였습니다. 파병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국이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한국 선원 160명의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해운사 관계자들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해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두바이 한국 해운사 사무실은 항구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읽지 못하지만 태극기 마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직원 2명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영어였어요.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에너지 해운 중개인이라고 소개했어요. 호르무즈 상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두바이 지사장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2개가 켜져 있었고 하나에는 선박 추적 화면이 떠 있었어요. 저는 한눈에 봤습니다. 26척, 여전히 그 자리였어요. 이준혁 지사장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어요. 파병 결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가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모릅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 난다고만 들었어요.
만약 파병이 결정되면 선박들 상황이 더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왜 아직도 선박들이 저기 있냐고요. 왜 통행료를 내고 나오거나 다른 해결책을 쓰지 않냐고. 그런데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일본은 자위대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도 그 흐름을 따를 것 같습니까? 이준혁 지사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일본이 먼저 파병 선언하면 한국도 입장이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안 하면 뒤처지는 모양새가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3월 한국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처음 요구했을 때 한국은 버텼어요. 중국도 일본도 영국도 프랑스도 전부 버텼죠. 그런데 그 뒤로 트럼프가 미 참전 독일에서 미군 철군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이번엔 한국 선박이 피격됐고요. 압박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지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병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버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저는 선원들이 걱정됩니다. 파병이 되면 이란이 우리 선박을 추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안 하면 미국이 압박을 높일 거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우리 선원들이 가장 먼저 위험해져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선원들이 먼저 위험해진다. 저는 멍청한 질문을 한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외교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다에 있는 160명이었어요. 회의실 한쪽 벽에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중동 항로 지도가 있었어요. 빨간 선으로 호르무즈 경로가 표시돼 있었고 파란 선으로 홍해 우회 경로가 새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파란 선이 훨씬 길었어요. 돌아가는 거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홍해 우회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송비가 50에서 80% 올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결국 호르무즈가 열려야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혁 지사장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트럼프 프리덤 작전이 있는 거겠죠? 미군이 억지로 여는 거니까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미군이 억지로 연다. 그 작전에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들어가면 이란이 한국 선박 26제척을 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안 들어가면 미국이 보복한다. 그 사이에서 선원 160명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일어서면서 물었어요. 혹시 지금 남호 선원들이랑 연락이 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됩니다. 어제 확인했어요. 전원 무사하고 두바이항 예인 대기 중입니다.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남호 선원들은 지금 수속 중인데 경락고 쪽에 다른 선박 선원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원들이요. 원하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왔어요. 두바이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뭔가를 증명하러 왔었거든요. 한국이 결국 버티지 못한다는 걸요. 그런데 나오면서 제가 증명하려던 게 뭔지 잘 모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원들이 안전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웠어요. 두바이 낮인데도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경납고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납고는 한국 외곽에 있었습니다. 이준혁 지사장이 연락을 해줬어요. 가도 된다고요. 항구 외곽으로 걸어가는 길에 철조망이 쳐진 구역이 나왔습니다. 정박구역이었어요. 낮인데도 조용했습니다. 크레인들이 멈춰 있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선박들이 보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배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거대한 철덩어리들이 물 위에 그냥 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기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2달째 저러고 있구나. 저는 철조망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올라왔어요. 한국 선박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선박 추적 앱에서 미리 봐뒀거든요. 위치가 일치했어요. 저는 그 배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배들인데 묘하게 버티고 있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때 카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인츠, 지금 뉴스 봤어? 무슨 뉴스? 한국 증시 말이야. 4월 한 달 동안 31% 올랐대. 사상 최고치래.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전쟁 중에? 그래, 호르무즈 봉쇄 상황인데 오른 거야.
반도체 실적이 폭발했대. 반도체 회사 하나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었다고. 1000조 원. 저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저한테 원 단위는 아직도 낯설거든요. 잠깐 계산해 봤어요. 1000조 원이면 유럽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합친 것보다 크다는 얘기였어요. 에너지 위기에 증시가 오른다고? 반도체는 에너지 위기랑 별개잖아. 인공지능 수요가 워낙 크니까. 한국 반도체가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철조망 너머 선박들을 봤습니다. 원유 95%가 막혀 있는데 증시는 사상 최고치라는 거예요. 정유사들 영업이익이 1분기에만 5조 원에 가깝다는 거고요. 반도체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으로 이 나라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원유가 없는 나라가 에너지 위기에 정유사 실적을 냈어요. 해협이 막혔는데 우회 항로를 뚫었어요. 선박이 피격됐는데 선원들이 직접 불을 껐어요. 경제가 흔들릴 것 같은데 증시는 올라갔어요. 뭔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왔어요. 에너지 위기가 오면 경제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 바다에서 31년을 보낸 제가 경험한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저를 확인했어요. 이준혁 지사장 이름을 댔더니 통과시켜줬습니다. 경납고 안은 넓었어요. 기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천장이 높아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쪽에 선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됐을까요?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탄 사람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피부색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어요? 제 악센트를 바로 알아챘더군요. 예, 두바이에서 해운 중계를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이 박형준이라고 했어요. 호르무즈에 묶인 선박 중 한 척의 선원이었습니다. 2달째 이 구역에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잠깐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데서 일하셨어요. 저는 멈췄어요. 어디서요? 사막에서요. 1970년대에요. 파이프 용접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1970년대 사막.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중동 건설붐이 일었을 때요. 한국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으로 쏟아져 나왔던 시절. 50도 넘는 사막에서 파이퍼를 잡고 철근을 들고 용접을 했던 시절. 박형준 선원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번 돈으로 저희 집이 섰어요. 제가 학교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바다가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 저는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두바이를 나오면서 카림한테 전화했습니다. 카림, 나 오늘 좀 이상한 사람 만났어. 무슨 얘기 들었는데? 아버지가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도 이 바다에 있는 거라고. 무섭지 않다고. 카림이 잠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 이야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항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 너머 선박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31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요. 강자편에서야 살아남는다는 것, 체면보다 이익이 먼저라는 것,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라는 것. 그 불빛들이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2달째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경납고로 다시 갔습니다. 박형준 선원이 아직 거기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경납고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천장 환기구에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금속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였습니다. 멀리서 크레인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느 나라에서 일하셨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요. 1977년에 처음 가셨대요. 그때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1977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저도 대략은 알아요. 전쟁이 끝난 지 20년 남짓된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박형준 선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편지를 보내셨는데 낮에 철근을 잡으면 손바닥이 데인다고 하셨대요. 사막 온도가 낮에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다고.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어요. 60도, 철근, 맨손. 그런데도 계속 하셨어요? 3년을 하셨어요. 그 돈으로 우리 집 전셋값을 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60도 사막, 철근을 잡는 손바닥. 그래서 전셋값. 박형준 선원이 잠깐 저를 봤어요. 독일 분이시잖아요. 독일에도 비슷한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광부들이 독일 탄광에서 일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자랐으니 저도 압니다. 1960년대에 한국 광부들이 독일로 왔어요. 루르 지역 탄광에서 일했죠. 지하 1000m 아래서요. 석탄 먼지를 마시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아버지 세대와 같은 세대였습니다. 탄광갱도, 사막 철근, 60도, 지하 1000m. 저는 경납고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여기저기 배어 있었어요. 박형준 선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거기서 번 돈이 이 나라 기초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힘들 때 버텨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이 목을 타고 어딘가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가 힘들 때 버텨야 한다. 원유가 막혔어요. 선박이 피격됐어요. 통행료를 요구받았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아버지가 60도 사막에서 3년을 버텼으니까. 그 손바닥이 데어도 버텼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들도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감각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아버지가 사막에서 데어가며 번 돈. 그 돈이 이 선원을 만들었고 그 선원이 지금 호르무즈에서 2달을 버티고 있어요. 피격을 당해도 불을 끄고 통행료를 요구받아도 내지 않고. 저는 31년 동안 이 바다를 봐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선박들이 위기가 오면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강자편에 서야 살아남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이 바다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어요. 법칙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버티는 거였어요. 그게 왜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버티는 게 이미 익숙한 나라였어요. 60도 사막에서도 버텼던 나라, 지하 1000m 탄광에서도 버텼던 나라,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 모두 버텼기 때문이에요. 그 세대가 버텼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형준 선원이 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말을 멈췄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분들입니다. 1977년 사우디 사막에서 철근을 잡으셨던 분, 1960년대 독일 탄광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셨던 분, 그 데어가는 손바닥으로 자식 전셋값을 마련하셨던 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분들입니다.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 새벽 4시부터 앉아 계셨던 분, 월급 봉투 절반을 고향에 붙이셨던 분, 그분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버티고 있는 선원들의 아버지 세대, 60도 사막에서 버텼던 그 손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손이 오늘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납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손을 벤치 등받이에 짚었어요. 박형준 선원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어요. 뭐가요? 버티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자편에서야 살아남는 거라고요. 그게 이 바다의 법칙이라고 31년 동안 믿었어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경납고 천장 환기구에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버티는 게 법칙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더 깊은 법칙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형준 선원이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막에서 버티셨으니까
아들도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경납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얼굴로 왔습니다. 소금 냄새가 깊게 들어왔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박형준 선원이 다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부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두바이 항구 부두는 길어요. 끝까지 가면 바다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방향이에요. 저는 그 끝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나무호가 있을 겁니다. 두바이 항으로 예인되는 중이겠죠? 피격 이후 자력 운항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호르무즈 안쪽에는 여전히 한국 선박 25척이 있었습니다. 나무호가 빠져나오면서 25척이 된 거예요. 선원들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저는 숫자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날이에요. 그날부터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26척. 한국 선박이 그 안에 갇힌 숫자예요. 160명. 거기 있는 한국인 선원 수입니다. 2달. 버텨온 시간이에요. 통행료 한 푼 안 내고요. 저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선박 26척은 그냥 배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동맥이에요. 원유 95%가 그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나라에서 선박이 막혔다는 건 동맥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텼어요. 선원 160명은 그냥 직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60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으셨던 아버지의, 지하 1000m 탄광에서 석탄을 캐셨던 아버지의. 2달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매일 아침 통행료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매일 저녁 나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을 2달 동안 같은 방향으로 했어요. 저는 부두 끝 난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쇠 난간이 바람에 차가웠어요. 손바닥에 녹이 슬어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31년 동안 이 바다에서 배운 법칙이 있었어요. 강자편에 서라. 체면보다 이익이 먼저다.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그 법칙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법칙이 통하는 나라들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 바다에서 오래 봐왔지만 이 나라를 몰랐어요. 기름 한 방울 없다는 건 알았어요. 원유 95%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이 왜 버티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버티는 게 이 나라 DNA예요.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버텼어요. 사막에서 버텼어요. 탄광에서 버텼어요. 그리고 호르무즈에서 버텼어요. 버텨온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버팀을 물려줬습니다. 바람이 부두 위로 지나갔어요. 소금기가 입술에 달라붙었습니다. 멀리서 화물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박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르무즈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됐습니다. 그래도 선원들은 4시간 동안 직접 불을 껐어요. 25척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160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960년대 독일 탄광 지하에서 버텼던 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데워가며 버텼던 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들이 다음 세대한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힘들 때 버텨야 한다고. 저는 두 손을 난간에서 천천히 떼었어요. 손바닥에 녹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 냄새요. 이 바다에서 오래 일해온 제 손이랑 비슷한 냄새였어요. 저는 부두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정박구역이 보였어요. 한국 선박들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불빛들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피격당해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요. 한참 바라보다가 걸어 나왔어요. 바닷바람이 등 뒤에서 밀어줬습니다.